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하는 마땅한 이유 세 가지만 좀 짧게 자랑을 좀 해봐 주시죠. 네, 저는 박 대표는 국가관과 애국심이 정말 투철한 사람이고요. 네. 둘째는 원칙과 신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께서 보시는 어느 정치인보다 원칙과 신뢰의 리더십이 네. 확실한 분이고 네. 그분의 강한 힘은 원칙과 신뢰에서 나온다고 보고요. 네. 세 번째는 이분은 정말 깨끗한 분입니다. 네. 이분이 만약 여성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부패하고 부조리한 이런 문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심판 발언이 나온 지 13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의원총회에 사퇴 권고 결정을 수용한 유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지난 2주간 버텼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의 미련한 고집이 법과 원칙, 정의를 구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사퇴 이후에도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꿈꾸는 보수, 제가 꿈꾸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의 길로 가겠다.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하겠다. 고 했던 약속도 아직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로 계속 가겠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선 유 원내대표의 사퇴 권고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대다수의 의견은 사퇴 불가피론으로 모아졌습니다. 원내대표 사퇴 결의안 이런 정말 개콘 같은 일을 의총에서 할 게 아니라 당 지도부와 청와대 대화 촉구 결의안 이런 걸 좀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러한 그 상황 사태를 만들어 놓고도 사퇴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자체가 사퇴할 이유입니다. 4시간 가까이 진행된 비공개 의총 종료 직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유 원내대표를 찾아가 사퇴 권고 결론을 전달했습니다. 의총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다수의 의사의 결론은 책임 여부를 떠나서 이유를 막론하고 현 상태에서는 사퇴가 불가피하다 하는 것이 대세여서 의총에서 그런 결론을 내고 유승민 대표는 그 뜻을 수용해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에 귀를 닫은 채 결국 정의로운 보수의 길을 천명했던 유승민 원내대표를 쫓아냈습니다. 변방의 비주류의 아웃사이더한테 기회가 올 리가 없잖아요. 사실 여기 계신 분 대부분도 그래. 기회가 오지 않아요. 뭐가 주로 오냐? 위기가 와 주로 위기가. 그러면 우리가 이 위기에는 그냥 위기로 취급하고 피하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면 인생이 정말 참 좀 그래요. 그런데 위기 속에 기회 요인이 있거든요. 위기나 기회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나쁜 것만 있는 게 위기고 좋은 것만 있는 게 기회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는 좋은 면 나쁜 면이 공존하는데 그 중에 좋은 면이 좀 많은 거를 보통상의 기준으로 좋은 면이 좀 유리한 면이 많은 걸 기회라고 보통 얘기하고 불리한 점이 좀 많은 걸 위기라고 말하죠. 근데 그 중에 불리한 요소들을 최대한 좀 이렇게 커버하고 유리한 요소를 막 키워서 이게 비중이 커지면 위기가 진짜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이 어째 진보와 보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진보와 보수로 분류해서 사람들 너는 진보, 너는 보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전부 웃기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진보라 해야 됩니까? 근데 보통 진보라고 불러놓고는 여기에다가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씌워서 공격을 하죠. 저는 요새 진보라고 하면 저는 욕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진보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진보라고 부른다면
진보라고 그런다면 그건 사실이 아닌 거죠. 우린 진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합의했던 온 국민의 최고의 약속, 최고의 규범에 있는 거를 그 가치를 지키자. 그 써진 대로 우리가 만들자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진보입니까? 보수지. 그러면 우리를 진보라고 부르는 그 보수라고 포장된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진보면, 우리가 참 보수면, 그거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 보수를 따지기도 어려운 전 단계 구악들이지. 응? 비상식과 불합리, 불법, 탈법 이런 것들로 먹고 살아가는 비정상 집단이죠. 이 비정상적 집단을 정상적인 집단으로 바꾸는 것은 진보의 가치가 아니라 보수 가치. 진정한 보수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성찰하고 또 그 해법을 찾는데 제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 정치가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지난 1년의 갈등을 씻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정부에 촉구합니다. 세월호는 온전하게 인양해야 합니다. 세월호를 인양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천안함, 5.18 민주화 운동 등 우리 역사의 고비에서 상처를 받고 평생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분들의 고통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국민의 마음이 열리고 통합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습니다.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양극화를 말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던 그분의 통찰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시장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오늘의 이 변화를 통하여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 진영의 논리에 빠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았고 이는 국민의 눈에 어처구니 없는 정쟁으로 비춰졌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보수와 진보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오늘 보수와 진보는 머리를 맞대고 공통의 국가 과제와 국가 전략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지만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하려면 합의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연설을 쓰면서 2012년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집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저희 새누리당의 공약이었습니다. 문제는 134조 5천억 원의 공약 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성합니다.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은 22조 2천억 원입니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세금과 복지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국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미래의 선택지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부담 중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부담과 복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정도 수준을 장기적 목표로 정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같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의 미국,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코 낮은 목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근 여야 간에 중부담 중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이 목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집권 초반의 경제 성적표를 의식해서
단짝 경기를 일으켜 보려는 단기 부양책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이제 단기 부양책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IMF 위기처럼 극심한 단기 불황이 찾아오지 않는 한 단기 부양책은 다시는 끄집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와 공기업은 지금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더 확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30대 그룹과 대형 금융기관들도 상시적 업무에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은 지난날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천민 자본주의 단계를 벗어나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의 아픔을 알고 2차, 3차 하도급 업체의 아픔을 알고 이러한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존경받는 한국의 대기업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부는 재벌 대기업에게 임금 인상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청 단가를 올려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과 고용 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재벌 정책은 재벌도 보통 시민들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재벌그룹 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횡령, 배임, 뇌물, 탈세, 불법 정치자금, 외화 도피 등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 보통 기업인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검찰, 법원은 재벌들의 사면, 복권, 가석방을 일반 시민들과 다르게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있는 박근혜 정부가 이상과 같은 근본적 개혁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소득주도 성장을 정치적으로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성장의 해법이 없었던 것은 지난 7년간 저희 새누리당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녹색 성장과 4대강 사업 그리고 창조 경제를 성장의 해법이라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가계부채가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LTV, DTI의 완화와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높여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개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게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 경제 전체의 리스크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정부가 정교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매일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집니다. 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고 싶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보수당에 입당한 것은 제가 꿈꾸는 보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보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27일 만에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허진 기자.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돼 탈당했던 무소속 유승민 의원. 대구시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함께 탈당했던 지지자 250여 명도 행동을 같이 했습니다. 당선된 지 6일, 탈당한 지 27일 만입니다. 유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 등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뼈 있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분노, 이걸 정확히 파악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제야말로 진영을 넘어서 합의의 정치를 할 때가 왔다. 부자 대기업 편들고 가난한 사람들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보수라면 저는 그런 보수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래 반대하시면 어제 정부가 발표한 5세 아동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그것도 똑같이 반대하셔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반대하시는지 70%만 그럼 보육하고 나머지는 보육에 돈을 안 주는지 그 말씀하시고요.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소득세 낼 때는 자녀 공제 다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득세 낼 때 부자라고 해서 자녀 소득 공제 안 해줍니까? 그런 것도 다 따져보면요. 무상급식이 부자급식이라고 반대하면 부자한테 왜 돈을 주고 밥을 먹이냐, 세금을 주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주장하시면 무상보육과 제가 방금 예를 들은
소득세, 그 자녀 공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그럼 일관되게 부자라서 소득 공제 안 해주고 무상보육도 안 해주고 그런 정책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 또 저출산 시대의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게 좌파다 포퓰리즘이다 예? 심지어 저보고 우리 재벌 회장 출신인 정몽준 의원 같은 분은 뭐 민주당이냐 이러고 또 어떤 의원님은 민주당 대표나 민노당 대표로 출마하라 이러시는데 한나라당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국민들 마음도 모르고 저는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 보수적인 후보님들께서 자꾸 재정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대강에 2년 동안 22조 원을 쓰면서 우리 한나라당이 하는 대표적인 뻔뻔스러운 거짓말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4대강에 22조 원을 쓰면서 복지에 쓸 예산만 나오면 몇천억만 나오면 그 예산이 어디 있어? 천천히 하자. 저도 한나라당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에 대해서는 성역이라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들어보세요. 한나라당은 누가 뭐래도 보수 정당입니다. 그 보수가 뭘 하는 보수냐? 보수는 지키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된 걸 지키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보수입니다. 우리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안보입니다. 저는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한나라당에서 가장 정통 보수 우파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공동체의 안보를 지키는 겁니다. 공동체가 내부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보수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보수가 복지를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대 상황이 보수가 복지를 걱정해야 될 시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게 정세 없이 복지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 예. 그게 거의 뭐 거짓말에 가깝다라는 게 이제 지난 2년간 거의 증명이 되다시피 했고요. 예. 이제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세금 안 올리고는 복지 못한다라는 그 점을 인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게 첫 번째 지적이었고 그래서 그 기조를 바꾸자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실제 담배세나 이 소득세 같은 경우에 정세를 사실상 하면서 이게 정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거다. 예. 그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김무성 대표나 저나 입장이 똑같고 이 정세 없는 복지 이 프레임에 계속 갇혀 있으면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세금이나 복지 문제 가지고 이렇게 운신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곤란하고 답답한 상황으로 갈 거다. 예. 그래서 지금쯤 지난 2년 동안 했던 게 이제 이게 잘못됐으니까 지금쯤 이 기조를 좀 버리자. 예.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어떻습니까? 소득세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세율을 더 높인다. 그러니까 소득세 문제죠. 가진 정세를 한다면 가진 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은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가가치세 같은 게 이 당장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데는 굉장히 쉬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거는 역진적이라 그러거든요. 누진적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사회 정의에 상당히 반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세금이라는 게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인데요. 저는 늘 저희 새누리당이 보수당이지만 새로운 방향이 그 아주 어렵게 사는 서민들, 고통받는 국민들한테 우리 새누리당이 그분들 편이다라는 믿음을 줄 때까지 저희들은 민생 부분은 정말 왼쪽으로 좀 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자나 대기업만이 새누리당의 지지층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보 이슈를 진보 정당이 안 가지고 물론 뭐 지금 제1야당이 진보 정당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보수 정당이 진보 이슈를 가지고 가니까 선거에서 늘 유리하지만 정작 선거에 이기고 나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또 나온단 말이죠. 이제까지 하던 일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만나려고 합니다. 대통령, 우리 비서실장님, 수석님들, 장관님들 매일 통화하고 매일 만나겠습니다. 사전에 연말정산, 건보료 이런 파동 없도록 사전에 막겠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이 민심에서 듣는 소리 그대로 막겠습니다. 제가 되면 콩가루 집안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 며칠 안 됐는데
두 분 선배님께서 저한테 쓴소리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내 같으면 일체 안 하려고 일체 안 했습니다. 앞으로 원내대표 혹시 되시면 그 쓴소리 후배한테 하지 마시고 대통령한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바깥에서 3년 동안 제 세보니까 한 서너 번밖에 쓴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저를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시면 제가 되면 정말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진정으로 청와대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해서 제가 찹쌀가루로 아주 찹쌀떡을 만들어가지고 찹쌀가루 집안을 제가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현 정부가 정세 없는 복지라고 한 거, 그거는 기조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세 없는 복지라는 그 기조에 묶여 있으면 지금 답답한 상황이 너무 많다. 담배세 올라가고, 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를 전환하는 세법 개정안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정세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이 답답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그 기조는 이제 재검토를 하고, 그래서 개헌에 대한 토론, 자유로운 토론, 논의, 이런 거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여든 야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헌에 대한 자기 소신을 밝히고 그거 가지고 활발하게 또 토론을 하고 이런 거야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리겠습니다. 저는 어디 가도 늘 결국은 정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젊은 분들 만나면 정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뭐 기말고사 준비하고 알바도 해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정신이 없고 또 정치인들은 꼴도 보기 싫고 이래서 이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도 좀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이 많을 건데요. 정치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정치가 여러분들의 모든 걸 규정을 다 합니다. 법을 만들고 예산을 여러분들한테 세금을 이렇게 받아가가지고 그 세금을 어디에 쓸지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정합니다. 정치 누가 하느냐?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들이 주로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그 사회 전반의 제도, 그 사회의 발전, 이거를 결정하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힘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상상하는 힘보다 뭐 수십 배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아까 그 학장님 소개하실 때 제가 1987년인가 그때부터 2000년까지 KDI라는 연구소에 한 13년 있다가 정치를 했는데 저는 경제학을 하다가 1997년, 98년에 외환위기를 보고 그 당시에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게 너무나 엉터리 소리를 우리가 많이 해가지고 참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경제정책이라는 걸 만들어 봐야 다 청와대, 정부, 국회 가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틀려버려가지고 이상한 괴물이 만들어지고 이러는 걸 보고 이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16년 전에 저는 정치를 시작했습니다만 여러 보이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탈조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나가보니 이민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보이스는 남아서 자꾸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요구하고 뭐 때로는 시위도 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엑시트보이보다는 보이스를 내달라. 그래서 건전한 목소리, 여러분들의 건전한 목소리, 대중의 건전한 분노, 세상을 바꾸겠다는 게 관심,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 이런 분노를 폭발시켜서 정치적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왜냐? 정치가 위에서 모든 걸 다 그냥 결정을 해버리니까 그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를 만들고 대통령을 뽑고 법원을 상권분립 체제에서 그 사람들을 그걸 일거에 바꾸지, 선진국도 뭐 바꾸진 않습니다. 기존 체제를 그대로 고쳐나가는데 그런 걸 바꾸려면 결국은 이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 건전한 민주주의도 하고 제가 오늘 강조했던 경제성장을 위한 제대로 된 개혁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어떤 제대로 된 근본적인 계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능력하려 하는가? 대한민국 영탄에서 일본의 사죄 없이 일본의 어떤 축제도 환영하지 않는다. 특히 제2 전범 주범이자 조선신민주의 원흉인 일본왕의 승리를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축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희롱하는 것이고 조선 신민주의 원흉이 일하는 이 생일을 대한민국 한복판에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이게 왜 이러냐! 뭐 많이 하는 거야! 청와대 소통행정관이 진정부 구부단체와 웬 문자인가 위야무야 넘어갈 생각하지 마라. 또 다른 것은 가시기는 슬픔에 잠겨 음식을 먹지 않는 부모를 찾아가 수차례 폭식운동을 하였다는 것은 사람의 도리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행동이다. 자신들 논리와 사상이 틀리면 노동자들을 정복방일교로 밀어치고 쌍욕과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시민사회가 썩으면 나라가 썩는 것이다. 최소한 진보 집권 시절 보수단체 기자회견이든 집회장이든 진보 시민단체는 맞벌 시효를 한 적이 없다. 상대 이야기를 못 들어주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라 할 수 없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붙여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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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게 내용상 그 보수단체가 아니라 마치 진보단체에 계신 분처럼 그 합리적인 주장인 거죠. 아니 맞불 집회에 진보단체는 안 했지 않느냐, 상대편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보수단체 대표라는 것도 의아할 정도로, 그죠? 굉장히 인상적인 발언들을. 그런데 이제 그 활동 내용을 보면 보수단체가, 정상적인 보수단체가 할 내용들이에요. 애국국민대연합의 오촌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자갈이 이거 얼마짜리예요? 색깔 멋있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제가 어느 그 TV에 그 초청받아서 가는 자리보다 더 영광스럽고 늘 봤던, 늘 보셨던 분입니다. 매일 보고 있습니다. 아니 보수단체에서 왜 파파이스를 보세요? 저는 날개도 보고 있습니다. 날개, 트위스터. 저는 이거 꼭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적 매체 영상들도 보고 보수적 매체 영상들도 보고 다 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제 둘레에 또 이제 민족학자들도 많이 계시고 또 진보 형님들 많이 계시고 선배님들 많이 계세요. 들어야죠. 지금 정권이 보수 정권 아닙니까? 네. 그럼 들어서 대통령이 똑바로 가게끔 해주는 게 시민단체 역할이지. 언제부터 이 단체 활동하신 거예요? 벌써 제가 시작한 지는 한 11년 됐습니다. 선거 때? 네, 선거 때. 본인이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1번 찍었냐? 네, 새누리 후보를 주로 선택하십니까? 주로? 저 솔직하게 여기서 대답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 지역에서 정말 일할 사람을 찍습니다. 저희 지역은 박영선 그 국회의원이걸로 이 9분 찍었어요. 요번에 또 국민의당 찍었습니다. 비례대표는. 2번, 3번도 선택하시고. 네. 물론 1번도 선택하신 적도 있고. 1번을 제가 선택한 적은 딱 한 번 있었죠. 1번을 선택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박근혜였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시고, 당연히. 지금 쭉 제가 주장한 게 왜 보수 소리를 못 듣냐, 진보 소리를 못 듣냐 얘기죠. 진보에 지금 그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왜 진보를 밀고 있냐. 왜냐하면 나이가 먹으면 정신이 있잖아요. 조금 티네이저예요. 저도 지금 티네이저 가는데 되도록이면 젊은 분들의 그 목소리, 또 그 외진 곳에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들이 뭐를 외치는 건가, 노동자들이 뭐를 외치는 건가,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 듣고서 그냥 지금 보세요. 정권이 어떻게 일방통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지금 일방통행만 하고 있어요. 옆도 안 돌아봐요.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은 뭐를 들어야 되냐면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떤 소리? 국민의 소리. 국민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어버이연합의 대표나 사무총장이나 아시죠? 그분들은 그 추선희 사무총장은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요번에 요 일이 터지기 전에도
그 자제분이 결혼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지는 못하고 거기 가면 또 뭐 노인네들 뭐 저는 좀 보고 싶지가 않아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집회 나오면 그냥 무조건 자기하고 사상과 의견이 틀리면 너 빨갱이야, 너 정북이야 그러걸랑요. 육두문자는 기본이고 그분들 얼굴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실 그게 그 어버이연합이 처음 초창기 때 생겼을 때는 정묘에서 제가 여러 번 가서 강연을 해줬었어요. 제가 가서 해준 사람이 선배로서 시민단체 활동하신 선배로서 예, 그 어르신들 놓고 이 안보가 뭔가 안보 강연을 해줬었어요. 여러 번.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이게 조금 이상해지더니 뭐 박근혜 정권이 뭐 그냥 뭐 무소불위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체하고 내가 가까이 했다가는 나까지 좀 색깔이 이상해지겠다. 그래서 제가 멀리했습니다. 그럼 어버이연합이 이상하다는 걸 언제 아셨어요, 처음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이 변질됐죠. 어떻게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시민단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시민단체라는 내가 볼 때는 시민단체라는 거는 생각하고 고뇌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글로 옮기는 겁니다. 글로 옮겨서 생각과 행동을 옮기는 게 나가서 보도자를 나가서 기자회견하는 게 시민단체 걸랑이야. 듣고 표현하고. 네, 그렇죠. 듣고 생각하고 고뇌하고 그게 시민단체인데 이 양반들은 보면은 그냥 뭐 글도 아닌 글 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유한부 할머니 보고서 뭐 일본 아베를 뭐 사과하라고요? 기자들이 사실은 이거 뭐 일당 받고 오는 거 아니냐 오랫동안 추적해 보려고 했는데 실체를 잡지 못했거든요. 근데 보수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저거 돈 어디서 받아서 일당 받는 거다 이거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나요, 그 전부터? 뭐 저쪽에서 일당을 주고 있다. 뭐 그런 얘기는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 통해서 제가 구전을 통해서 들었어요. 대표님한테는 왜 우리는 일당을 안 주냐? 사실 저도 유혹은 있었습니다. 3번 찾아왔는데. 찾아왔어요? 예. 지원금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예. 네, 양복 입은 분이 아주 검정 양복 입은 분이 와서 저는 그 자리에서 노예했습니다. 국정원인가요? 글쎄 제가 처음 보는 분이니까 아마 왜냐하면 정보과 형사들은 제가 얼굴을 다 알걸랑요. 경찰 정보과는 다 아는데. 그렇죠. 대한민국 정보과들은 제가 얼굴을 웬만한 사람 다 압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왜 국정원과 유착 의혹 뭐 이런 거 한겨레에서도 많이 보도했는데 그런 사람으로 의심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제가 이제 그 사람 직분이 넌 뭐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지를 안 해서 저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가시죠. 저는 안 받습니다. 이런 그렇게 끊어버렸기 때문에 3번 거절하고 나니까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버이연합은 이런 보수단체 사이에서도 별도로 취급했어요? 그 전부터? 그렇죠. 건전한 이제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더러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이 단체 저기 계신 분이 요 끝에 분이 지금 변호사님이세요. 이분요? 예, 변호사세요. 그 옆에 있는 저 젊은 친구 같지만 저보다 굉장히 나이가 있으신 분이에요. 저분이 대통령 출마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저승사자라고 왜 갓 쓰고 나왔던 분 아시죠? 그분은 강원 도지사 출마했던 분이에요. 출마는 할 수 있죠. 예. 아니, 끝까지 논능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면서기까지 했던 분이고. 면서기? 예, 면서기. 근데 그분을 왜 갓을 쓰고 다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민족운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민족문명연구소 아시죠? 거기하고 저도 연결이 돼 있어요. 뭐 어제도 내가 그저께도 청와대 앞에 가서 외쳤지만은 민족사관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가서 육두문자를 하는 어버이연합. 그러니까 민족문제연구소는 우리 현 정부나 이 보수 정권에서는 항상 껄끄럽게 생각했었는데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저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회의 기득권층의 친일파 후손들이 문제죠. 그 왜 보수로 계시지? 원래 보수가 맞죠, 그게 맞죠, 사실은. 네.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사실 이게 정상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종북이라고 하면서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진보 보수를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에 대한 태도는 어떠신지 궁금하기도 해요.
제가 일본을 매년 한 번씩 들어갈 때 있고 2번 들어갈 때 있습니다. 그러면 잠입을 하시나요? 네. 아니면 아니요. 직접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고서 들어가요. 그러면 9시간씩 하네다 공항에서 갇혀요. 나가지를 못해요. 그 게이트를. 요주 인물로.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서부터는 이제 한 300명의 일본 경시청 애들이 에어 싸가지고 그게 다리는데. 혼자를 300명이 막아요? 네. 다 에어 싸죠. 네. 막는 게 아니고. 대표님 뭐 들고 가십니까? 거기에 저는 거기 뭐 총리 공관 뭐 다 가서 그냥 다 난리를 피고 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막죠. 정부에서. 일본과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있고 그거 제대로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 그죠? 애국국민운동 대연합 예. 대연합이잖아요. 예. 회원은 몇 분 정도? 지금 3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회비를 냅니까? 저는 저 일자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럼 활동 비용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저는 제가 서울에서 조그만한 그 시내버스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추선희 사무총장 어디 가신 거예요? 저런 걱정도 많이 해요. 일각에서는. 워낙 이런 사건에 연루된 분들 중에 어느 날 사라져서 뭐 번개탄으로 막 사망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 이분 잘못된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추 총장 성격과 그런 걸 봤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이 보수단체 사이에 그 활동하시는 분들 사이에는 없어요. 이 사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혹시라도? 어젠가 그저께 김미하고도 통화했다고 제가 통화. 예. 왜냐면 통화를 하는데 어디 있는지만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에 그 담당 정보관이 지금 그 어버이연합의 그 담당 정보관입니다. 거기 거주하고 있는 거죠. 제 아우가.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야, 추선이 어디냐? 나한테는 좀 살짝 까라. 그랬더니 깔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이 기밀 누설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른대요. 어버이연합 뒤에 청와대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보세요? 정경련이라는 단체가 어딥니까? 대한민국에 세계가 있는 단체인데 누가 돈을 주라 마라 할 수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막강한 데는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돈을 줬어요. 그러면 돈을 주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누가 갖고 있겠어요? 그건 삼척 정당도 다 아는. 누굽니까? 돈을 줘라. 그 추선희 대표가 원래 그 친박 사람이에요. 원래 친박 사람이죠. 네, 원래 친박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카타칼인가 뭔가 했다잖아요. 그걸로 그때 서대문 경찰서 앞에서 그네 사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박사모 이런 거. 박사모. 네, 거기에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출발이 그렇게 된 거군요. 예. 그러다가 이제 시민단체 활동하다가 어느 순간 집권하고 나니까 갑자기 힘이 확 쏠리면서 돈이 막 돌기 시작했다. 그렇죠.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초과 장관이 갑자기 강남에 빌딩을 지고 하는 거죠. 일당이 2만 원이라는 건 맞나요? 저는 제가 듣기로는 2만 원서부터 해서 조금 더 위도 5만 원짜리도 있었고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냥 10만 원짜리도 있었고. 단가 차이는 왜 그렇게 나는 거죠? 동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뭐 더 가질 수도 있을 거고 뭐 적게 줄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이걸로 개인이 착복한다든가 뭐 배달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워낙 많은 돈이 움직이고. 예, 왜냐하면은 그 자체 내에 그 5분 대기조들, 5분 대기자 아닙니까? 뭐 할아버지 건강식탁, 뭐 거기만 할아버지 있습니까? 밖에도 할아버지도 천지 있는데 자기도 5분 대기조의 건강식탁을 차리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 지금 식당 운영하는 분, 나도 회사에 그 버스 회사에 안에 구내 식당이 있어요. 아주머니도 월급 드리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회사 직원들이 가가지고서 이렇게 뭐 다 띄우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가족 단위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은 분명히 하고도 남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런 부식관계는 굉장히 많이 그게 딱 하나만 던지고 가주세요. 네.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로 계속 가겠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선 유 원내대표의 사퇴 권고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대다수의 의견은 사퇴 불가피론으로 모아졌습니다. 원내대표 사퇴 결의안 이런 정말 개콘 같은 일을 의총에서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 지도부와 청와대 대화 촉구 결의안 이런 거 좀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러한 그 상황 사태를 만들어 놓고도 사퇴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자체가 사퇴할 이유입니다. 4시간 가까이 진행된 비공개 의총 종료 직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유 원내대표를 찾아가 사퇴 권고 결론을 전달했습니다. 의총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다수의 의사의 결론은 책임 여부를 떠나서 이유를 막론하고 현 상태에서는 사퇴가 불가피하다 하는 것이 대세여서 의총에서 그런 결론을 내고 유승민 대표는 그 뜻을 수용해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에 귀를 닫은 채 결국 정의로운 보수의 길을 천명했던 유승민 원내대표를 쫓아냈습니다. 변방의 비주류의 아웃사이더한테 기회가 올 리가 없잖아요. 사실 여기 계신 분 대부분도 그래. 기회가 오지 않아요. 뭐가 주로 오냐? 위기가 와 주로 위기가. 에? 그러면 우리가 이 위기에는 그냥 위기로 취급하고 피하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면 인생이 정말 참 좀 그래요. 그런데 위기 속에 기회 요인이 있거든요. 진정한 보수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성찰하고 또 그 해법을 찾는데 제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 정치가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지난 1년의 갈등을 씻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정부에 촉구합니다. 세월호는 온전하게 인양해야 합니다. 세월호를 인양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천안함, 5.18 민주화운동 등 우리 역사의 고비에서 상처를 받고 평생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분들의 고통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국민의 마음이 열리고 통합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습니다.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양극화를 말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던 그분의 통찰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시장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오늘의 이 변화를 통하여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 진영의 논리에 빠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았고 이는 국민의 눈에 어처구니 없는 정쟁으로 비춰졌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보수와 진보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오늘 보수와 진보는 머리를 맞대고 공통의 국가 과제와 국가 전략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지만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하려면 합의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연설을 쓰면서 2012년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집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저희 새누리당의 공약이었습니다. 문제는 134조 5천억 원의 공약 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성합니다.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은 22조 2천억 원입니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세금과 복지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국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미래의 선택지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부담 중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부담과 복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정도 수준을 장기적 목표로 정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같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의 미국,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코 낮은 목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근 여야 간에 중부담 중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국민의 동의를 위기나 기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만 있는 게 위기고 좋은 것만 있는 게 기회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는 좋은 면, 나쁜 면이 공존하는데 그 중에 좋은 면이 좀 많은 거를 보통상의 기준으로 좋은 면이 좀 유리한 면이 많은 걸 기회라고 보통 얘기하고 불리한 점이 좀 많은 걸 위기라고 말하죠. 근데 그 중에 불리한 요소들을 최대한 좀 이렇게 커버하고 유리한 요소를 막 키워서 이게 비중이 커지면 위기가 진짜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이 어째 진보와 보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진보와 보수로 분류해서 사람들 너는 진보, 너는 보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전부 웃기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진보라 해야 됩니까? 근데 보통 진보라고 불러놓고는 여기에다가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씌워서 공격을 하죠. 저는 요새 진보라고 하면 저는 욕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진보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을 우리를 진보라고 부른다면 그건 사실이 아닌 거죠. 우린 진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합의했던 온 국민의 최고의 약속, 최고의 규범에 있는 거를 그 가치를 지키자. 그 써진 대로 우리가 만들자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진보입니까? 보수지. 그러면 우리를 진보라고 부르는 그 보수라고 포장된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진보면, 우리가 참 보수면? 그거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 보수를 따지기도 어려운 전 단계 구악들이지. 비상식과 불합리, 불법, 탈법 이런 것들로 먹고 살아가는 비정상 집단이죠. 이 비정상적 집단을 정상적인 집단으로 바꾸는 것은 진보의 가치가 아니라 보수 가치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하는 마땅한 이유 세 가지만 좀 짧게 자랑을 좀 해봐 주시죠. 네, 저는 박 대표는 국가관과 애국심이 정말 투철한 사람이고요. 네. 둘째는 원칙과 신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께서 보시는 어느 정치인보다 원칙과 신뢰의 리더십이 확실한 분이고 그분의 강한 힘은 원칙과 신뢰에서 나온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분은 정말 깨끗한 분입니다. 이분이 만약 여성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부패하고 부조리한 이런 문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심판 발언이 나온 지 13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의원총회에 사퇴 권고 결정을 수용한 유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지난 2주간 버텼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의 미련한 고집이 법과 원칙, 정의를 구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사퇴 이후에도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꿈꾸는 보수, 제가 꿈꾸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의 길로 가겠다.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하겠다. 고 했던 약속도 아직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부담 중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부담과 복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정도 수준을 장기적 목표로 정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같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의 미국,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코 낮은 목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근 여야 간에 중부담 중복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이 목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집권 초반의 경제 성적표를 의식해서 반짝 경기를 일으켜 보려는 단기 부양책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이제 단기 부양책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IMF 위기처럼 극심한 단기 불황이 찾아오지 않는 한 단기 부양책은 다시는 끄집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와 공기업은 지금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더 확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30대 그룹과 대형 금융기관들도 상시적 업무에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은 지난날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천민 자본주의 단계를 벗어나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의 아픔을 알고 2차, 3차 하도급 업체의 아픔을 알고 이러한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존경받는 한국의 대기업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부는 재벌 대기업에게 임금 인상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청 단가를 올려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과 고용 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재벌 정책은 재벌도 보통 시민들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재벌그룹 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횡령, 배임, 뇌물, 탈세, 불법 정치자금, 외화 도피 등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 보통 기업인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검찰, 법원은 재벌들의 사면, 복권, 가석방을 일반 시민들과 다르게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있는 박근혜 정부가 이상과 같은 근본적 개혁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소득주도 성장을 정치적으로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성장의 해법이 없었던 것은 지난 7년간 저희 새누리당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녹색 성장과 4대강 사업 그리고 창조 경제를 성장의 해법이라고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하는 마땅한 이유 세 가지만 좀 짧게 자랑을 좀 해봐 주시죠. 네, 저는 박 대표는 국가관과 애국심이 정말 투철한 사람이고요. 네. 둘째는 원칙과 신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께서 보시는 어느 정치인보다 원칙과 신뢰의 리더십이 네. 확실한 분이고 네. 그분의 강한 힘은 원칙과 신뢰에서 나온다고 보고요. 네. 세 번째는 이분은 정말 깨끗한 분입니다. 네. 이분이 만약 여성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부패하고 부조리한 이런 문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심판 발언이 나온 지 13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의원총회에 사퇴 권고 결정을 수용한 유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지난 2주간 버텼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의 미련한 고집이 법과 원칙, 정의를 구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사퇴 이후에도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꿈꾸는 보수, 제가 꿈꾸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의 길로 가겠다.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하겠다. 고 했던 약속도 아직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로 계속 가겠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선 유 원내대표의 사퇴 권고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대다수의 의견은 사퇴 불가피론으로 모아졌습니다. 원내대표 사퇴 결의안 이런 정말 개콘 같은 일을 의총에서 할 게 아니라 당 지도부와 청와대
대화 촉구 결의안 이런 거 좀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러한 그 상황 사태를 만들어 놓고도 사퇴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자체가 사퇴할 이유입니다. 4시간 가까이 진행된 비공개 의총 종료 직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유 원내대표를 찾아가 사퇴 권고 결론을 전달했습니다. 의총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다수의 의사의 결론은 책임 여부를 떠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가계부채가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LTV, DTI의 완화와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높여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개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게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 경제 전체의 리스크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정부가 정교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매일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집니다. 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고 싶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보수당에 입당한 것은 제가 꿈꾸는 보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보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27일 만에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허진 기자.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돼 탈당했던 무소속 유승민 의원. 대구시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함께 탈당했던 지지자 250여 명도 행동을 같이 했습니다. 당선된 지 6일, 탈당한 지 27일 만입니다. 유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 등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뼈 있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분노 이걸 정확히 파악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제야말로 진영을 넘어서 합의의 정치를 할 때가 왔다. 부자 대기업 편들고 가난한 사람들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보수라면 저는 그런 보수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래 반대하시면 어제 정부가 발표한 5세 아동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그것도 똑같이 반대하셔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반대하시는지 70%만 그럼 보육하고 나머지는 보육에 돈을 안 주는지 그 말씀하시고요.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소득세 낼 때는 자녀 공제 다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득세 낼 때 부자라고 해서 자녀 소득 공제 안 해줍니까? 그런 것도 다 따져보면요. 무상급식이 부자급식이라고 반대하면 부자한테 왜 돈을 주고 밥을 먹이냐, 세금을 주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주장하시면 무상보육과 제가 방금 예를 들은 소득세 그 자녀 공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그럼 일관되게 부자라서 소득 공제 안 해주고 무상보육도 안 해주고 그런 정책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 또 저출산 시대의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 문제 이유를 막론하고 현 상태에서는 사퇴가 불가피하다 하는 것이 대세여서 의총에서 그런 결론을 내고 유승민 대표는 그 뜻을 수용해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에 귀를 닫은 채 결국 정의로운 보수의 길을 천명했던 유승민 원내대표를 쫓아냈습니다. 변방의 비주류의 아웃사이더한테 기회가 올 리가 없잖아요. 사실 여기 계신 분 대부분도 그래. 기회가 오지 않아요. 뭐가 주로 오냐? 위기가 와 주로 위기가. 에? 그러면 우리가 이 위기에는 그냥 위기로 취급하고 피하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면 인생이 정말 참 좀 그래요. 그런데 위기 속에 기회 요인이 있거든요. 위기나 기회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나쁜 것만 있는 게 위기고 좋은 것만 있는 게 기회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는 좋은 면 나쁜 면이 공존하는데 그 중에 좋은 면이 좀 많은 거를 보통상의 기준으로 좋은 면이 좀 유리한 면이 많은 걸 기회라고 보통 얘기하고 불리한 점이 좀 많은 걸 위기라고 말하죠. 근데 그 중에 불리한 요소들을
최대한 좀 이렇게 커버하고 유리한 요소를 막 키워서 이게 비중이 커지면 위기가 진짜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이 어째 진보와 보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진보와 보수로 분류해서 사람들 너는 진보, 너는 보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전부 웃기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진보라 해야 됩니까? 근데 보통 진보라고 불러놓고는 여기에다가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씌워서 공격을 하죠. 저는 요새 진보라고만 저를 욕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진보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을 우리를 진보라고 부른다면 그건 사실이 아닌 거죠. 우린 진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합의했던 온 국민의 최고의 약속, 최고의 규범에 있는 거를 그 가치를 지키자. 그 써진 대로 우리가 만들자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진보입니까? 보수지. 그러면 우리를 진보라고 부르는 그 보수라고 포장된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진보면, 우리가 참 보수면, 그거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 보수를 따지기도 어려운 전 단계 구악들이지. 비상식과 불합리, 불법, 탈법 이런 것들로 먹고 살아가는 비정상 집단이죠. 이 비정상적 집단을 정상적인 집단으로 바꾸는 것은 진보의 가치가 아니라 보수 가치. 진정한 보수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성찰하고 또 그 해법을 찾는데 제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 정치가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지난 1년의 갈등을 씻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정부에 촉구합니다. 세월호는 온전하게 인양해야 합니다. 세월호를 인양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천안함, 5.18 민주화운동 등 우리 역사의 고비에서 상처를 받고 평생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분들의 고통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국민의 마음이 열리고 통합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습니다.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양극화를 말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던 그분의 통찰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시장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오늘의 이 변화를 통하여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 진영의 논리에 빠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았고 이는 국민의 눈에 어처구니 없는 정쟁으로 비춰졌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보수와 진보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오늘 보수와 진보는 머리를 맞대고 공통의 국가 과제와 국가 전략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지만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하려면 합의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연설을 쓰면서 2012년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집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저희 새누리당의 공약이었습니다. 문제는 134조 5천억 원의 공약 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성합니다.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은 22조 2천억 원입니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세금과 복지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국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미래의 선택지를 찾아